아까 발표하셨는데 저도 충남 홍성에서 농사 짓는데 그 집사람이 저거는 언제 할 거야 라고 자주 얘기하면 그럼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지금 노냐? 그래서 그때가 많이 생각나서 예. 내가 지금 노냐? 본 사람이 하면 되지 이게 프로세스가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다 사는 게 좀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좀 의뢰받은 게 기후위기와 친환경 농업입니다. 저는 홍성에서 농사 짓고 있고요. 저도 이제 기후위기와 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서 최근에 국회나 전문가들 토론회에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내용들이 많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통 지금 현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넷제로를 얘기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농업계 쪽에서는 아주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죠. 농촌진흥청이 기후환경과라는 과 자체에 있는 담당자랑 얼마 전에 통화했는데 그분 말로는 이제 일복이 터졌다고, 예. 모든 과제들이 이제 본인들한테 들어오게 생겼다고. 그럼 이제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이 대부분 어떤 거냐면 이제 친환경 농업이 원래 국가가 정했던 목표 수치보다 많이 늘지 않으니까 일정한 시기까지 친환경 농업의 비율을 30%까지 올리는 거, 대안으로 나온 얘기들이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탄소 저감과 관련돼서 직불금을 주는 거, 그 다음에 그러니까 농촌진흥청이 내년부터 70억 정도의 국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5년짜리 탄소와 관련된 농업과 탄소와 관련된 연구 프로젝트가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또 한쪽에는 스마트팜이라는 아주 정가의 보도가 있죠. 예, 이런 정도의 이야기들이 주로 좀 오고 갑니다. 근데 저는 이제 현장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이과적인 내용들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 좀 느끼는 바들은 그래서 좀 결이 좀 많이 다를 것 같고요. 제가 있는 전국기농노무부가 아시다시피 이제 만들어진 지가 25년 됐는데 이게 이름에서 느끼는 것처럼 이제 운동단체라서 좀 근본적인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좀 타협적인 얘기들은 좀 잘 안 해서 잘 가려서 들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시골에서 사시니까 농업과 농촌, 농사나 이런 부분들이 가지는 다양한 어떤 문제점이나 어려움들,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지역에서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에게 이 지역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라는 부분들 보면 되게 많이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아이가, 큰애가 고3인데 이 아이가 나중 얘의 목표는 빨리 여기를 벗어나는 거고, 이 아이에게 내가 태어난 곳이 나의 어떤 존재를 정한다는 거, 그런 거에 있어서 오는 어떤 불합리함들,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이 아이에게 크게 다가갈까라는 생각들을 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국가가 괜히 있는 건 아니니까 보통 이제 친환경 농사를 지으면 친환경 직불금을 주고,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공익 직불금을 국가에서 주기 시작했죠. 보통 문제들은 직불금을 주는 거라서 얼추 대강의 문제들은 다 해결됐더라고 인식하는 것이 문제죠. 그리고 경쟁력을 키우라는 얘기는 옛날부터 했었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개별 농가가 가지는 평균 면적이 1에서 1.5헥타르 정도, 아까 발표하신 거 보니까 이쪽도 개인 농가당 평균 경작 면적이 그 정도는 거는 예전부터 알아왔습니다만, 뉴질랜드가 개인 한 농가당 경작 면적이 233헥타르 정도 됩니다. 유럽이 169헥타르 정도 되고 미국이 176헥타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출발선이 대강 좀 비슷해야 열심히 하면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가지고 경쟁을 하라고 우리나라 지역에서 대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5만 평, 7만 평, 해남에 가서 10만 평 고구마 농사 져서 그쪽이랑 경쟁이 될까? 이렇게 출발선 자체가 다른데 이런 부분들 보면 기본적으로 내가 시골에서 농사 짓는 것에 이쪽 한쪽에서 계속해서 억울함이 올라오는 구조가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정부는 분명히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농업농촌의 미래사항이라고 농촌진흥청이 2005년에 만들어진 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있어요. 2020년이 되면 우리의 농촌 지방이 생활기초시설이 정비되고 쾌적한 전원생활을 할 수 있으며 의료와 복지가 도시 수준이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작년이었는데 아직 조금 늦긴 한가 봐요. 곧 될 겁니다. 여러분들 믿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후위기는 여기저기서 얘기가 많이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많이 떴죠. 아시다시피 작년 50일 이상 비가 계속 내리고 난 다음에 농민들도 그런 생각들을 하죠. 하지만 우리가 현장에서 농민들하고 이야기해보면 항상 매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아흔이 돼도 이런 날씨는 처음이라는 얘기를 매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익숙해서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사실 잘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농사 지면서 날씨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걸 극복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농사를 지는 사람으로서 날씨가 좋을 때는 별로 언론에 나오지도 않고요. 제때 비가 오고 뭐 그죠? 그럴 때만 TV에 뭐 문제 나오니까 막 가뭄이 한 30일 돼야 TV에 한번 나오고 비가 한 50일 정도 안 와줘야 그죠? 뉴스에 한번 나오지 뭐 평상시대로 우리 원할 때 요즘처럼 감자가 제때 비가 와줘서 감자가 풍작이 되면 뭐 풍작이 많이 돼서 감자값이 떨어졌다는 뉴스에 잠깐 나오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죠. 제가 개인적으로 최근에 5년 정도 좀 느끼는 거는 콩농사가 좀 잘 안 된다는 정도. 제 개인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연초에 벼를 심을 때 올해는 잘 될 거라고 올해는 잘 될 거라는 자기 체면을 하면서 모든 농민들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올해 이거 심었는데 분명히 기후위기가 와서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벼를 심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이 부분은 애써 외면하는 부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특별히 다른 방법이 없죠. 지금 농민들에게. 그리고 기후위기가 온다고 해서 특별히 식탁이 빈약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물산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뭐 가끔 TV에서 나오는 책에서 우리나라 곡물 작업률이 20%, 21%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얘기가 지금 도시에 사는 사람들한테 곡물 작업률이 21% 되는 게 뭔 상관이야. 내가 지금 냉장고에서 이사할 때 나오는 고등어를 계속 버리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어머니가 보내준 장아찌는 계속해서 남편 주라고 했는데 애가 보니까 맛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오래돼서 사가서 그죠? 곰팡이 나서 버리는 게 일상인데 그게 뭔 상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도 통계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대략 생산돼서 산지에서 폐기되는 것부터 식탁에 올라와서 그 다음에 버려진 게 대략 농산물 50%가 버려진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30%가 버려집니다. 우리나라도 제가 봤을 때 친환경 농사 쪽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산지에서 규격품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산지 폐기가 대단히 많이 되고 있죠. 그럼 다시 말하면 기후위기라는 것은 언론에서 계속 떠들고 있지만 우리가 사실 일상생활 속에서 별반 현실화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또 우리는 또 항상 대안이 있죠. 대안이 있습니다. 뭐 자연은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농사 지으면 되고 뭐 또 왜 다큐나 이런 것들 보면 막 그래서 건강한 농산물 이용하고 육식을 줄이고 경운하지 않고 육식을 줄이는 게 제일 어려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먼지 마시고 나면 삼겹살에 소주 한번 먹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경운하지 않고 멀칭하고 뭐 음식물 쓰레기 줄이고 뭐 그죠? 뭐 도시에서 공동체로 농사 짓고 뭐 일회용품을 줄이고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보통 조천호 선생이나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최근에 각광받는 강사들이 하는 얘기가 강의가 끝나면 맨 마지막에 항상 나오는 질문이 그럼 제가 뭘 하면 돼요? 항상 그렇게 얘기했는데 수업 시간에 계속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 다양성을 인정하고 나무를 심고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고 일회용품을 줄이자고 다 얘기했는데 나중에 그럼 제가 뭘 해야죠?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거 가지고 돼요. 뭐 보통 그런 식으로 결말이 난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은 좀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면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기후위기를 조장하는 기업들이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특히 포스코 같은 경우가 그죠? 요즘 언론 그 광고하는 거 보면 대단히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죠. 또 하나는 이쪽 측에서 제로 웨이스트를 했던 부분들도 생협들이 최근에 제로 웨이스트를 가지고 이렇게 내밀죠. 그렇게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시장 빠꾸니까 꼭 뭐 줄게 뭐 이러고. 그런 거 보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우리끼리 얘기하니까 되게 가증스럽죠. 왜냐하면 생산물의 규격화나 안정적인 공급과 싼 값에 공급해 주기를 바라는 게 생협인데 또 한쪽에서는 거기에 대한 피해는 생산자가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 그렇게 하면서 자기네들 브랜드를 높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마트랑 별반 다르지 않은 방식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지 이렇게 가리고 어디가 더 싼지. 정부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렇게 합니다.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보조금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과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보조금이 들어갈 수 있죠. 이게 일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태어나서부터 공부를 되게 잘했을 거고요. 항상 정답을 찾았던 거고 뭔가 사례가 있는 거고 정답이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시험에서 잘 찍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데이터가 들어가서 거기서 완벽하게 데이터가 나와서 거기서 성과가 있어야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는 것도 이 사람이 그 틀거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자기가 책임질 수 없거든요. 전형적인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이건 오래된 전통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기후위기가 오면 그 다음에 바로 따라오는 게 식량위기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식량을 생산해 줘야 되는 부분들은 모든 사람이 동의합니다. 모든 소비자들이 동의하죠.
기후위기는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생산만 되면 기후위기는 쉽게 극복하는 거라고 사람들이 인식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하고요, 너무 얕게 되고 분뇨 자원하고 조사를 하고, 오히려 잘 된 거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만 더 뜨거워지면 망고를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죠? 바나나도 그죠? 노지가 가능할 수도 있고, 파인애플도 길 가다가 그냥 뽑아 먹을 수 있으면 야 이거 좋네 뭐 이제 그죠? 애플 망고도 싸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모작도 되고. 그러니까 기후 위기가 어떻게 다시 생각해 보면요, 별반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정부가 하는 건 뭐냐면 거기에 맞춤으로 작물을 새로 개발하고 개량하고 그때 나타날 수 있는 농약을 개발하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탄소라는 부분은 조금 뭔가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농업과 관련된 온실가스의 생산을 3%로 봅니다. 이게 국가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럽에서나 외국에서 24%를 얘기하는데 그 24%는 생산부터 유통이나 식탁까지를 전부 통틀어서 24%를 봅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농업만 국한지어서 생산 과정까지만 보기 때문에 3%가 IPCC에서 얘기하는 그 규격대로 얘기하는 거라서 이건 정량으로 이건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농업으로 보느냐는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가 비료도 사야 되고, 그래서 친환경 자재를 사야 되지 않습니까? 비닐도 사야 되고 이런 것까지 다 치면 3%가 아니라 더 늘어나겠지만 이거는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죠.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정부가 농촌진흥청이 올해 마무리되는 연구가 3년짜리 무경운을 하면 직불금 얼마를 줄 거냐가 올해 연구 결과가 나오면 내년부터 경운 안 하시면 직불금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농업의 변화, 제가 15분에 시작해서 이제 10분 지났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아마 농민들은 기후위기가 와도 쉽게 적응할 겁니다. 왜냐하면요, 해결보다는 시설을, 그러니까 왜 기후위기가 왔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은 지금 내가 하기엔 너무 바쁘고 머리도 복잡하고 그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사람들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나만 혼자 고민하면 이상하니까 해결보다는 시설을 지음으로써 해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친환경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작년에 50일 이상 비가 계속 오고 난 다음에 그때 많은 친환경 농사를 짓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으냐면 차라리 하우스나 관행을 해서 규격을 만드는 거, 그잖아요. 제대로 생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생산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벅찼는데 소비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싼 돈 주니까 규격에 맞는 걸 원하죠. 이제는 뭐 양쪽에서 우리를 탄압하고 있는 거야. 친환경 농사가 사실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농민들은 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할 겁니다. 국가도 재해보험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 예전에는 재해보험에 농민들이 잘 안 들었죠. 왜냐하면 기분이 좀 찝찝하잖아요. 예. 풍비박산 나면 보조금 주는데 내가 비록 국가에서 보조금을 줘서 재보험에 보험금을 조금만 내면 됩니다라고 하지만 이게 왠지 내가 벼에 대한 배신인 것 같고, 그죠? 오이 15남고 난 다음에 내가 농협에 가서 그죠? 재보험 들면 오이가 나를 왠지 뒤에서 지켜보는 것 같고 그래서 뒷꼭지가 가려워서 잘 안 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재보험에 가입하겠죠. 예. 그리고 국가도 보조금으로 해결하겠죠. 뭐 여러 가지 행위나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은 그런 거에서 변화하지 않는 농민들을 비판하겠지만 그럼 지가 와서 농사 져봐야지. 그러면 지가 와서 농사 못 질 거니까 결국은 해결점은 없죠. 친환경 농업도 직불금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면적이 왜 늘지 않는 거에 대한 깊이 있게 고민하지는 않죠. 왜냐하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친환경 농업이 정말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좀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친환경 인증을 받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은 내가 뭐냐면 그 인증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특히나 유기인증은 매해 봤는데요. 인증을 이어가기 위해서 매 심사원하고 뭔가 대화를 해야 되는데 심사원이 나를 보는 눈빛이 뭐냐면 이 인간이 뭔가 날 속이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눈빛으로 나를 보고 있죠. 왜냐하면 또 가장 재밌는 건 뭐냐면 옆집에서 농약이 날아오면 내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구조를 계속해서 조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증 취소하고 그 다음 고해는 인증 다시 못 놓도록 하죠. 내가 원래 법이라는 건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원래 우리가 착하게 살고 그죠, 죄를 짓지 않으면 나에 대해서 그죠, 처벌하지 않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죽었다 깨어나서 농약이라는 건 생전 쳐다보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농약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옆집에서 친 농약이 날아오는데 왜 내가 피해를 받아야 되는지, 이걸 아무리 하선해서 생협에 있는 관계자나 국가는 그렇게 얘기하죠. 왜 그죠? 농관원에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죠. 왜? 조문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최근에는 그런 거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런 표현이 적절하겠죠. 탄압이 강화되고 있죠. 예전에는요, 내가 씨를 유기농
최종포에서 내가 농사를 져서 그 씨를 받아가지고 농사를 지면 잔류검사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3년마다 내가 씨를 받아서 하는 거에 대해서 심사원이 봐도 무조건 3년마다 검사를 받으라고 하죠. 왜 받으라고 하냐? 네가 봐도 좀 불합리하지 않냐? 그러면 이때는 이 사람도 전형적인 공무원 용어를 쓰죠. 저도 잘 몰라요. 시키니까 해야 돼요. 그리고 어차피 인증과 관련해서 보조금이 나오니까 선생님 돈이 들지는 않잖아요. 그냥 하세요. 이거는 국가 세금을 쓰는 건데 너가 아깝지 않냐? 저는 몰라요. 저한테 더 물어보지 마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친환경 농업이 돌아가고 있죠. 서로 터트리지 않고 서로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문제는 내가 일반 농산물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상품성도 퀄리티도 조절해야 되고, 그죠? 유기농으로 농사지은 감자를 먹으면 봉사가 눈을 떠야 되죠. 그죠? 안진뱅이가 일어나야 되죠. 그렇습니까? 암이 무조건 나야 되는 걸 원하죠. 소나기 들어가다 맞아야 되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아시네요. 딜레마입니다. 식량 증산과 생산성과 집착한 현실이 지금의 기후위기를 가져왔죠. 근데 기후위기로 식량위기가 올 거니까 이것을 포기할 수 없죠. 그리고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여러분들이 기후위기에 관련된 여러 심포지엄이나 토론회를 보면 거기에 농민이 안 끼는 걸 보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셨습니까? 어디서 이상한 기상학자나, 그죠? 뭐 정밀농업연구소나 뭐, 그죠?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사람이 지금 현장에 있는 농민들이 겪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해서 얘기하죠. 아직 대응이 부족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지가 농사 안 지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들은 머리로 농사 짓죠. 머리로 몇만 평 짓겠죠. 정책 위반자들의 인식이 부족하고 농민들의 의식이 부족하고 소비자들의 인식이 부족하죠. 이건 구조적인 문제예요. 자, 뭐든지 구조적인 문제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그 순간 모든 논쟁이 끝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지금 세상은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분명히 맞지만 여기서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부분들 찾아야겠죠. 지금의 친환경 농업은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런 정도로 잘 아실 테니까 친환경 농사 억울하고, 그러면 마지막에 돌아오는 게 그거죠. 안 하면 되지. 그죠? 누가 하라 그랬어. 이 말 할까봐 무서워서 더 이상 얘기를 더 안 하죠. 재미난 거는요, 우리나라 하우스 면적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우리나라 하우스 면적이 전 세계에서 우리 중국하고 이탈리아인가 그래요. 유럽에 있는 한 군데랑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세 번째로 많아요. 더 재미난 거는요, 1인당 평균이 아니고 전 세계 면적 자체가, 하우스 면적 자체가, 그 중에 다른 나라 중국하고 다르게 우리나라는 그 중에 유료온실이 10%예요. 유료온실이. 그 재미난 거는요,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랑 일본이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하우스 면적이 14배로 많아요. 일본은 우리보다 유기농가가 더 작아요. 유기농가 숫자가. 우리보다 인증이 더 늦었죠. 유기농 우리보다 일찍 시작했지만. 근데 재미난 거는 이게 정말 의문이에요. 왜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하우스가 많지? 소비자들 인식이 너무 낮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이 들죠. 친환경 농사를 짓는 사람들 중에 어느 날 갑자기 페이스북에 올린 사람 있잖아. 나 이제부터 농사 안 질래. 이런 거죠. 내가 한살림 유기농 생산자야. 근데 한 작기 끝나고 나면 트럭으로 2트럭, 3트럭씩 폐기물 보내는데 이게 뭔 유기농이야. 스티커만 유기농 스티커 붙이지. 소비자들은 비닐 한 장 한 장 모아가지고, 한살림 소비자들은 한 장 한 장 먼저, 나는 한 작기 끝나고 나면 비닐을 2트럭, 3트럭씩 버려. 근데 인증 스티커는 유기농이야. 이건 유기농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농사를 그만두는 사람이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막 사진 딱 올리죠. 그럼 밑에 막 좋아요. 막 페이스북 아시죠? 좋아요 하죠. 한쪽은 걱정되죠. 그럼 쟤 뭐 먹고 사나? 걱정되죠. 그렇게 한 살림 나가죠. 쌈채는 무조건 노지에서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안은 뭐냐? 저는 온실가스라고 봅니다.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이는 거고, 지금의 친환경 농업이 과연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을까? 이건 저는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렇다 할 대안이 나오지 않았던 건 뭐냐면 누구나도 건드리지 않았던 거고 쉽지 않아서 그런 거겠죠. 근데 사실 우린 다 알아요.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농법을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알아요. 왜냐면 아까도 그렇게 본인이 얘기하셨잖아요. 생물 사용을 늘리고 섞어짓기, 돌려짓기, 사이짓기, 소랑 다 품종하면 되고, 농기계 생산을 최소화하느라고 외부로 사오는 걸 줄고, 농가 내부에서 순환 체계 만들면 되고, 비닐 멀칭을 줄이거나 안 하면 되고, 그죠? 씨앗은 받아서 농사 지으면 되고, 녹비작물 심으면 되고, 경운을 줄이고, 땅을 건강하게 만들고, 토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표토가 드러나지 않고 유기농을 본모습 찾아가면 돼요. 그죠? 알고 있었으면, 그럼 항상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딱 한 마디 튀어나왔죠.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지. 이게 모든 걸 다 없애버려요. 이 앞에 고민들을. 그렇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일찍 고민하는 선각자도 있습니다. 세상은 넓고 농법은 많습니다. 그죠? 뭐 자연농법, 자연재배 있고, 보존농업, 재생농업이 있죠. 보존농업을 하면서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게 재생농업이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톱밥이 들어가면 공생농업이고, 그죠? 씨앗을 오줌물에서 담아서 뿌리면 제로 버젯 내추럴 파밍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바깥에다가 돌담을 두르면 퍼머컬처가 되죠. 사실 거기가 거긴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논리 체계를 그대로 갖고 와서 조금씩 변형한 것 뿐이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귀농자들이나 뭔가 머리에 든 사람들이 뭔가 대안적인 농업을 고민하는데 그게 뭔가 특별한 어떤 체계가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자연농을 12년 했는데 보니까 각자의 자연농이 있는 거지, 가구지 요시카지의 자연농이 내 거는 아닌 거죠.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뭔가 비밀이 있다라고 오해를 하죠. 보존농업은 지금 사진에 보는 것처럼 저런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존농업 한 사람은 대략 25%가 전 세계적으로 보존농업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사기 같습니다. 그만큼은 안 될 것 같고요. 여하튼 저 보존농업은 기계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 중에 보존농업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죠. 왜냐하면 기계를 쓸 수 있고 대량 면적이 가능하니까. 돼지의 키스리라는, 그죠? 그 다큐가 넷플릭스에 있는 다큐가 한때 농민들 사이에서 몇몇 사람들한테 바람이 불었었죠. 거기에 어떤 장면이냐면 존 디어라는 트랙터 뒤에 무교문으로 직파를 할 수 있는 부속기가 따라 나오죠. 그게 우리 돈으로 대략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부속기만. 그걸 달 수 있는 존 디어 트랙터는 대략 우리 돈으로 대략 2억 싼 게, 그죠? 2억에서 2억 5천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보존농업을 좀 예쁘게 하려면 한 3, 4억 정도가 기본적으로 필요하죠. 예. 거기에 비하면 자연농은 좀 간단합니다. 호미나 부추나만 있으면 돼요. 예. 그리고 힘이 들어서 많은 면적을 할 수도 없습니다. 보존농업이라는 그 책을 쓴 연구자가 그렇게 얘기했죠. 자연농은 보존농업의 동양적 형태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사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뭐 말하는 형태만 다르지. 문제는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농사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쪽 한쪽에서 내가 그렇게 하면서 제대로 돈도 못 벌 것 같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을 것 같고, 그죠? 억울할 것 같고, 아빠 왜 굳이 이렇게 우리가 농사를 져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몰라, 난 이게 좋은 것 같아. 얘기하면 뭔가 좀 없어 보이고 논리도 없어 보이고 그런 거죠. 기본적으로 억울함들이 계속 따라오죠. 마지막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겁니다. 농부는 실은 본인이 얻은 답대로 하는 게 세상을 바꾸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이게 비닐을 쓰는 게 한번 한 작기만 끝나고 나다 비닐을 버리고 이게 폐기되고 자원 재활용의 날, 그죠? 갖다 주지만 이게 어떻게 버려지는지 모른다는 부분들이 불안하면 내가 기본적으로 생태적으로 농사져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내가 비닐을 안 쓰면 되는 거고, 그게 어려우면 면적을 줄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안이 나오죠. 머릿속으로야 수십 번 수백 번 비닐을 안 쓸 수 있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죠. 그래서 각각의 그런 개별들이 모여서 합의되면 세상은 변하는 거죠. 가능성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되겠어. 그렇게 생각해서 세상이 안 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국적으로 얻고자 하는 거는 그걸 다 내려놓고 나면 불안과 경쟁이 없어지죠. 그리고 또 하나 재미난 거는요, 저는 내가 전문가라고 왜 생각하지 않는가라는 부분들, 농민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건 뭐냐면 문제가 닥치면 관이나 관료나 대통령이나, 그죠? 전문가들이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보면 되게 안타깝습니다. 아니, 자기가 제일 전문가지. 아니, 이 농지, 자기가 30년, 20년, 12년 농사진 농지에서 자기가 제일 전문가인데 왜 토양 시비 처방서를 갖고 와도 별로 신뢰도 하지도 않으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 농지에서 자기가 제일 잘하면 이게 전문가인데 왜 그거에 대해서 실천을 하지 않는 거지? 그런 부분들을 보면 제가 좀 안타깝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즐겁게 사는 거죠. 우리가 대안 세력이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여기 오시는 분들이 그런 대안 세력이 되고자 노력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힌트 드리면 1975년
9월 23일에 일본에 있는 에농의 회장인 고다니 주니치가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유기농업을 가르쳐줬죠. 유기농업이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과 인간과 자연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농사짓는 게 유기농업이라고 얘기했죠. 이게 법이 만들어질 때 농약도 사용하면 안 되고 비료도 사용하면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호르몬도 사용하면 안 되고 바운더리를 정하는 바람에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는 아주 이상하게 인식하게 됐었는데 그 강의를 듣고 1976년 1월 23일에 그 강의를 들은 30명의 농민들이 그때부터 농약과 비료를 끊고 만든 단체가 종농회죠. 그 단체가 45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끊으면 되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